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억울한 죽음 뒤에 보험금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비극적인 산업재해 사건 하나를 통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자동차 보험법의 아주 복잡하고 또 놀라운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은 한 통신설비 공사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직원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 트럭의 장치를 잠시 조작했을 뿐인데 정말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보험사가 운전자였다는 딱 한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보험사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건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린지 알려면 먼저 사고 당시로 돌아가 봐야겠죠? 그날 현장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한번 따라가 보시죠. 1단계, 감독관 B씨가 내리막길에 주차된 크레인 트럭에 시동을 걸어요. 그리고 2단계, 통신선 설치 기술자인 C씨에게 생전 만져본 적도 없는 크레인의 지지대, 즉 아웃트리거 조작을 지시합니다. C씨의 원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3단계, C씨가 이 익숙하지 않은 레버를 조작하는 순간 트럭이 갑자기 앞으로 쏠립니다. 결국 4단계, C씨는 트럭에서 떨어져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안타까운 사고 같잖아요? 근데 바로 이 순서 하나하나가 거대한 법적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피해자 C씨는 차량을 조작한 운전자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사고를 당한 타인이었을까요? 이 법적 정의 하나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보험사 논리는 아주 심플했어요. C씨가 크레인 조작 장치를 만졌으니까 법적으로 운전자다. 그리고 운전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책임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유가족 입장은 어땠을까요? C씨의 본래 업무는 통신선 설치였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랐을 뿐이니까 명백히 제3자, 즉 타인이라는 겁니다. 이 운전자냐 타인이냐 단어 하나에 한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만약 C씨가 운전자로 결론 나면 유가족은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요. 타인으로 인정받으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한 가족의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지루한 싸움은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기계적인 행위와 본질적인 직무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아주 명쾌하고 상식적이었습니다. 이 문구 그대로 법원은 C씨의 주된 업무는 통신선 설치라는 그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크레인 조작은 그의 책임도 아니었고 직무도 아니었죠. 단순히 레버를 만졌다는 그 형식적인 행동만으로 그를 운전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 법은 형식보다 실질적인 상황에 손을 들어준 거죠. 네, 이렇게 C씨는 법적으로 타인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선 정말 천만다행이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이걸 들고 오지도 않았겠죠? 자, 이제 한 겁이 넘겼다고 시각하시겠죠? 배상 책임을 져라라는 결정은 사실 첫 번째 관문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라는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의 미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놀라운 법적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머리 아픈 법률 퍼즐의 시작입니다. 최종 보상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속 문제와 과실 계산 순서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두 가지 변수가 등장하면서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 놓거든요. 첫 번째 반전을 이해하려면요, 이 피해자의 가족 관계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여러 권리가 생기잖아요. 이 경우엔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권리, 그리고 법적인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권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산업재해 보험금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이 씨가 받았고요. 법적인 재산 상속인은 유일한 자녀인 F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는 사람이 두 명으로 나뉜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여기에 상속 후 공제설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산재로 돈 받았으니까 우리가 줄 돈에서 그만큼은 빼야지. 근데 법원은 잠깐만요 하고 제동을 건 겁니다. 그 돈 받은 사람은 배우자고 지금 소송 건 사람은 상속인인 자녀인데 왜 다른 사람이 받은 돈을 여기서 빼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재 보상금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반전은 이렇고요. 이제 두 번째 반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 즉 사고에 대한 책임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봤어요. 아, 그럼 전체 보상금에서 그냥 40% 깎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계산의 순서라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바로 공제 후 과실상계설이라는 원칙 때문인데요.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유가족에게는 훨씬 유리한 계산 방식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됐고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뭘 먼저 빼느냐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1단계 총 손해액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과실 40%를 먼저 깎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2단계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이라는 큰 덩어리를 먼저 툭 떼어냅니다. 그럼 남는 금액이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바로 그 작아진 금액에 대해서만 40%를 깎는 겁니다. 이 순서 하나가 유가족이 실제로 손해 쥐는 돈을 훨씬 더 많게 만드는 거죠. 정말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와, 정말 복잡한 여정이었죠? 자, 그럼 이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뭘까요? 중요한 것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째, 운전자냐 타인이냐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 둘째,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즉 상속인과 수급권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공제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계산 순서. 뭘 먼저 빼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보험법의 세계에서는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 하나하나가 한 가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촘촘한 규칙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정함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어쩌면 비극이 닥쳤을 때 진정한 공정함에 이르는 길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험난한 미로를 통과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모든 갈림길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